박한용의 생활현대사.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과 함께 이야기하는 역사 시간입니다. 늘 이 시간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반성을 하신다는 우리 청취자분들 많으시죠? 오늘 우리 또 박한용 실장님께서 또 엄청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을 주제로 가지고 오셨거든요. 많은 분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더 많이 집중하시고 더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은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일주일 바쁘셨나요? 예, 안 바쁜 적은 없습니다. 아, 예, 제가 감기까지 들으니까 더 바빠졌어요. 몸만. 아, 굉장히 수척해지셨어요. 글쎄요, 수척한 게 뱃살이 빠져야 되는데 얼굴만 빠져요. 아니, 얼굴이 가뜩이나 작으신 분이 더 작아지셔서 제가 지금 옆에 못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주제 살짝 공개를 해주시죠. 예, 이 제목은 피폭자는 어디에 있어도 피폭자다, 이런 제목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원폭 피해자. 네. 그 중에서도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좀 규정 한번 보실 텐데. 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삶과 그다음 피폭을 당했었던 분이 그냥 수동적으로 사신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운동도 하셨던 그런 이른바 피폭자 운동.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든 단체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 이 활동의 상증인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부분 대일 소송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네. 거의 유일하게 이긴 소송이 바로 원폭 피해자 관련 소송이에요. 네. 그 소송을 30년 동안 해서 승리를 이끌어오신 유일한 분이 계세요. 저는 박한용 실장님이 가장 독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많이 멀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더 대단하게 독하신, 그러나 반드시 독하셔야 되는 분이 오늘 대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래서 사실 원폭 피해자 문제 뭔지 잘 몰라요, 한국 우리 사람들이. 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원폭 피해자 운동의 산증인 곽기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기훈 선생님과 함께 원폭 피해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죠? 네, 예,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박한용의 생활현대사에 오셨습니다.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스튜디오 안에는 박한용 실장님과 함께 곽기훈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연세를 분명히 들었는데요. 외모가 너무, 좀 굉장히 외람됩니다만 너무 동안이셔요, 선생님. 예. 아마 지난번에 예고는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1924년생이십니다.
저보다 50년 오빠신데요. 오빠죠. 예. 체력적으로 오빠예요. 네. 올해 90 졸수라 그러죠. 네, 졸수라고 그럽니다. 네. 입니다. 곽균 선생님, 제가 지난번에는 축산 조봉암 네. 사건 이야기하면서 조인환 선생님. 네. 네. 83인가 그셨는데 지금은 더 올라갔습니다. 아마 국민TV 사상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최고령이신데요. 외모적으로는 전혀 고령처럼 안 보이십니다. 네. 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곽기훈 선생님을 모시고서 쉽게 말하면 이 징병 1기생이세요. 그 당시를 보면 그러니까 징병으로 끌려간 것이죠. 예, 1기로 끌려가서 히로시마에 끌려갔다가 이 히로시마에서 바로 피폭을 당합니다. 원자폭탄이 바로 터진 거예요. 머리 위에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귀국하신 이후에 교직 생활도 하셨지만 제한 원폭 피해자 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일본 정부로부터 최초로 승소하신 분이에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제한 피폭자 문제 해결에 물꼬를 트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곧 또 이번 주죠 선생님 책이 나오는 게 회고록이. 네. 한 25일 정도에 나는 한국인 피폭자다.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오늘 이제 그 인쇄소로 넘겼어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의 해고록도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아서 또 게다가 졸수까지 맞으시고 해서 원폭 피해자 문제란 무엇인가? 또 선생님의 그 지난한 삶과 투쟁, 그다음 성과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하고 또 젊은 세대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책까지 쓰였으니까 그런 말씀을 2회에 걸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곽기훈 선생님을 모시고 원폭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선생님께서는 뭐 30년 동안 워낙 이 문제에 이제 뭐 집중을 하고 계속 이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만 저 같은 네. 보통 청년들은 잘 모른다고요. 그렇죠. 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잘 모릅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요. 그 조금 사실 섭섭하시죠. 그것은 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원폭으로 인해서 뭐 해방이 빨라졌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원폭에 대한 인식이 일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네. 이른바 온도 차이가 크죠. 그러네요. 네, 우리는 원폭이 해방의 계기로서 얘기되지만 일본인에게서는 자기들이 세계사에서 유일하게 원폭을 2방이나 맞았다 하는 어떤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데 사실은 원폭이 투하 안 됐어도 전쟁을 끝내게 돼 있었고 네. 또 한국은 독립하려고 이미 선언이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요행이 그 당시에 원폭이 떨어지니까 원폭으로 인해서 우리가 독립이 빨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원폭에 대한 소위 기피증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한국 사람은 조금 젊은 사람은 조금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모르죠. 예, 예. 아니, 문화서 우리는 원폭 기피증이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 선호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상하게 정부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원폭 피해자들은 이제 그러한 생각과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이제 지금까지 선전을 하고 같이 이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그렇게 인식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아마 나중에 아마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 하시다 보면 피폭자로서 최근에 어떤 원자력 발전소 문제라든지 또는 평화 문제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아주 관심 매우 높으시고 또 강조하시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라고 우선 지금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어떤 분이시냐? 피폭자라고 할 때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피폭자하면 기피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악수 안 합니다 옛날에. 진짜요? 옛날에. 그 전에는 이제 그 모양이 외모가 한센병 환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피폭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기형화되니까. 그 한센병 환자하고 비슷하니까 서로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사실 오해인가요? 오해가 그런 오해가 없죠. 그러니까 오해와 편견과 무지. 편견, 무지. 이 삼박자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세우겠다고 하니 이상하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나오신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과거의 그런 편견 넘어서서 오히려 역사운동과 평화운동까지 나가는 어떤 원폭 피해자들의 삶들에 대해서 진실도 좀 알리실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차원의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곽기훈 선생님 외모가요. 저희가 왜 흔히 피폭자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 있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벗어나게 해서 그 전혀 외적으로 어떤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뭐 다른 원폭 안 맞은 사람보다도 내가 더 건강하고, 예. 뻔뜯어져. 쉽게 이야기해서. 피부도 더 좋으시고. 지금 예. 또 매일 아침 8km를 걸으세요. 저는 8km가 아니라 800m로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하루에. 우리 박한영 실장님 반성하셔야 됩니다. 예, 피부 차이가 우리 곽기훈 선생님 더 좋으십니다. 네, 예. 그렇죠. 근데 저희 어째서 어떻게 해서 원자 폭탄을 맞게 되었냐 하는 것은 제가 사범학교 재학 중이었었는데 네. 졸업을 6개월 앞두고 징병 1기에 걸렸어요. 아. 자, 선생님, 그러면요. 네. 선생님 이제 고향하고, 네. 왜냐면 그래도 이제 원폭 얘기만 하실 수는 없죠.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러니까 징병 1기라고 하셨으니까 도대체 그때가 몇 년도인지부터 시작해서 네, 그 시대적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선생님 이제 고향하고 가족 관계 얘기 좀 해 주시면서. 제가 이제 태어나기는 전라북도 임실군, 지금은 오수면이다. 그때는 이제 둔남면이라고 했어요. 구추천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그렇게 빈농은 아니지만은 하여간, 중등학교를 보내기에는 좀 힘겨운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사범학교에 들어갔어요. 사범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까 초등학교 교원이 되려고, 되면은 일제시대에는 그보다 더 안정된 직업이 없죠. 그래서 이제 되었다 하고 이제 졸업을 6개월 앞뒀는데 5학년 때죠. 징병 1기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1944년 5월에 이제 징병 검사를 했어요. 징병 검사하니까 갑종 합격이 돼가지고 1944년 9월 초에 군인에게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잘 살아보려고 이제 사범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것은 잘 살아보기는커녕 목숨을 바쳐야 될 그런 입장이 됐어요. 네, 요까지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네. 선생님 선생님은 이제 이른바 1924년 갑자년생이세요. 갑자년생이시고 전주 사범학교를 다니는데 그 당시 5년제였단 말이에요. 네, 심상과 5년. 예, 중고등학교가 통합됐다 보시면 돼요. 마치면 바로 이제 교사가 돼야 되는데 44년 5월달에 징병 1기, 2기가 있는데 최초가 24년생이니까 25년은 을충년생은 이제 2기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지금 그래서 24년 갑자년생이 1기로 끌려가고 25년 을충년생이 2기로 끌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이 44년 5월 달에 징병 검사를 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졸업도 못하고 끌려간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얘기입니다. 9월 초에 이제 끌려갔어요. 9월 초에. 예,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함경북도 청진 근처에 나진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근데 거기에서, 군복을 입혀가지고 또 어디론가 이제 갔는데, 밤에 갔으니까 어디로 간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 만주나 시베리아 국경 쪽으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 사흘 만에 내려서 보니까 그것이 부산 부두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부두 그러면은 북쪽으로 안 가고 남쪽으로 왔구나. 그래서 이제 연락선을 타고 이제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큰 도시마다 내려요 쭉. 그래서 나다라는 이제 히로시마에 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역 광장에 이렇게 편말에 있는데 2기라고 되어 있어요. 2기라고 써있는데 1중대, 2중대, 3중대 이렇게 해가지고 2기라고 되어 있는데 서라고 해서 2기가 무엇인가 하고 그거 썼더니 나중에 이제 중대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2 기관총 중대입니다. 그래서 2기라고요? 네, 1기, 2기가 있어요. 한년대에 중기관총 중대가 2개 있는데 제1 기관총 중대, 제2 기관총 중대. 그래서 제2기에 입대를 했는데 나 혼자만 입대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대에 5명이 갔어요. 한국 사람이 입대를 했는데 그중에 한국말을 일본말을 할 수가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청년은 2사람이 있고 두 사람은 전혀 몰라요. 전혀 일본말을 모르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붙여줬어요. 나한테 붙여주면서 나더러 그 사람을 지도를 하고
통역을 해라. 그래서 나는 이제 초년병이면서도 두 사람을 데렸고 같이 훈련을 받는 그러한 초년 생활을 했습니다. 네, 저는 징병할 때요. 그냥 마구잡이로 징병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실 때 갑자생이 1기였고 을축생이 2기였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그때 나온 말이 묻지 마라 갑자생. 묻지 마라 갑자생. 갑자생은 재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아, 징병 1기로 끌려가니까. 그렇죠. 죽을 곳으로 가는 거. 갑자생 팔자 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묻지 마라. 개죽음 당하는 팔자다는 거죠. 야. 갑자가 사실 우리 간지를 치면 제일 먼저 시작하잖아요. 네. 갑을 병자하고 자축인묘. 그렇죠. 네, 근데 묻지 말라 갑자생이 저는 사실 옛날에 좋은 뜻인 줄 알았어요. 네. 되게 가슴 아픈 얘기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기관총이라는 것은 무게가 55kg인데 그것을 끌고 짊어지고 이렇게 해서 3개월 동안 그 두 사람을 데리고 같이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 뒤에는 제 3개월 후에 제1기 이제 검열이 끝나면은 그 뒤에는 이제 나는 중등학교를 4, 5학기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간부 후보생 시험을 봐가지고 간부 후보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부 후보생 때는 중기관총이 아니고 승마대 기병이 되었어요. 잠깐만 지금 들으시는 분들 이상할 거예요. 무슨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기병이 뭐예요? 말을 타고 전쟁을 예전에는 했지만 훈련에는 못 오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기병대를 새로 만들었냐 그러면은 미국의 낙하산 부대가 계속 일본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낙하산이 산중에 떨어지면은 거기 뭐 자동차로 갈 수도 없고 길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 걸어가서는 싸움이 안 되고 그런 게 말을 타고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기병연대를 창설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기병이 됐어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죠. 네. 전 지금 사실은요 아주 흑백 필름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영화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훈련을 받으신 곳이 히로시마고. 네. 거기서 이제 계속 기병으로 근무하시면서 그때 피폭을 당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간부 후보생의 과이 뭐 성적이 나쁘지 않으니까 상당히 상당히 조금 뭐 소중하게 군대가 이겼다고 할까? 그래서 왜냐하면 징병 당한 사람들에서 지식인이 적단 말이에요. 게다가 사범학교 다니던 사람인 건 특히 조선인 가운데서는 아주 희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간부로 키우고 싶었던 거죠. 또 선생님도 간부로 가야 좀 덜 두들겨 맞을 것 같고. 뭐 이런 그래서 이제 7월 15일에는 한국에 다녀오라고 해서 휴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945년. 45년. 7월 15일 날. 그래서 한국에 이 간부부생 마크를 달고 한국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도 되는데 부산에 가서 보니까 연락선이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다 미국의 그 잠수함 때문에 연락선이 못 다니고 그러니까 봉쇄 전략. 네. 거기에서 나흘간을 못 가고 거기서 날마다 이렇게 전보를 쳤어요. 오늘도 못 간다. 오늘 배가 없어서 못 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휴가 나왔다 다시 일본으로 복귀하기 전에 봉쇄 정책에 의해서 부산에서 연락선이 일본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화물선 해군의 화물선 비슷한 거 하나 타고 나중에 갔어요. 갔는데 부대에 가니까 부대에서 이제 늦게 들어오면 영창에 들어가죠. 네. 영창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주변 사령이다 이렇게 몰고 쳐다보더니 설마 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걱정을 했다. 탈량했을까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내가 날마다 전보를 쳤기 때문에 이미 늦은 거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영창에 들어가서 안 하죠 이제.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내가 친 전보가 넉쟁이 한꺼번에 와 있어요. 그래서 모아서 나보단 전보가 더 늦게 오네. 그러니까 전보도 안 치고 사람이 안 오니까 이건 도망갔구나. 이래서 설마 했지만은 걱정을 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본 군대가 나를 평가하는 그것이 짧은 말도 다 표현된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때
예, 군 생활 하실 때 좀 어떠셨어요? 차별 문제라든지 뭐 폭행 군대나 일본군 문화. 일본군 전체로 봐서는 차별을 못 얻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못하죠. 못하고 굉장히 중하게 여기죠. 우리를.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기병이랄지 예전 고병들 일본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우리를 적대시하고 적대시하고 하시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과감하게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간부보생이고 또 뭐 모든 면에 무슨 학과나 훈련이나 체력이나 그래서 일본 군대나 일본 간부보생한테 내가 쳐본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사람들을 앞세울 생각은 손톱만치도 없었어요. 네, 정리해보자면 군대 공식적으로 해야 차별하라고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건 불가능한 거죠. 실제 부대의 실생활 내에서 이제 고참병들 지금 말씀 고참병들 얘기해. 고참병들이나 이제 기병 부대 내에서의 그 고참들. 그런데 이제 예전 기병 중에 재소집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근위사단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다른 기병은 별로 없고 근위사단이니까 천황을 호위하던 그러니까 굉장히 프라이드가 높죠. 그 근위사단의 상병들이 제대에서 무엇을 했냐면 주로 경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하고 못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그 경찰이니까 잘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사람으로 안 얘기고 있는데 그 군대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주 큰 소리로부터 중대에서 좌우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는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상당히 긴 기간, 오랜 기간 그 사람들하고 투쟁을 해서 내가 이겼어요, 다. 네. 쉽게 말하면 이제 간부 후보생으로서 이제 지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 사병하고 좀 지위가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조선인 출신이긴 하지만 간부 후보생이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또 논리적이니까 이제 함부로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 그 차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고. 네네. 예, 그런 것이 그것은 이제 부대에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후보생들 전부 다 다른 데로 다 전속을 보내야 돼요. 근데 나더러 가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나 혼자 하나만. 그래서 왜 가지 말라고 그러냐. 이게 저놈들은 지금 전속을 가기는 가지만 작업대로 가서 굴파로 간다. 그러니까 중노동으로 가는 게 너 거기 가면 고생하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말도 있고 기관총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것이라고 가려고 너 쉬고 있어라. 지금 같으면 운동을 해서도 안 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는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시오. 나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중대장한테 항의를 갔어요.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8월 5일 날 오전에 가도 된다 하는 특명을 냈어요. 특명을 내서 며칠 사이로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특명을 내서 나도 다른 데로 가게 돼가지고 우리 부대는 폭심지에서 750m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것이 2km 떨어져 있어요. 본병대로. 그래서 그렇게 가고 싶다. 보내달라 해서 억지를 쓴 것이 생명을 구한 그것은 우연한 기회가 됐어요. 지금 같으면 안 하죠. 자, 지금 말씀이 지금 기관총 중대에 있다가 네. 그다음에 기병대로 갔다가 다시 공병대로 5일날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5일날 이제 전속이 되는 거죠. 네. 예. 아니 그게 불과 2km긴 하지만 폭심지로부터 2km로 멀어진 거죠. 750m에서 2km로 조금 멀어진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심으로써 극적으로 750m는 전멸했고 2km는 거의 전멸했지만은 운이 빳빳한 사람은 살아남았다 그랬네. 그러니까 1945년 사실 8월 5일날 전속을 가셨는데 그 다음 날 6일날 아침에 오전 8시 15분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죠. 네. 와, 진짜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예. 사실 저희 어머님은 나가사키에서 네. 어디로 하카다 아시죠? 하카다, 일본의 하카다. 네. 일본 나가사키 옆에 하카다 교수 있는데. 네. 거기로 이사를 간 다음에 나가사키에서 원폭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9살생 살으셨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선생님은 더 아시네요. 이건 뭐
히로시마 안에서도 사진들, 지금 선생님도 이 말씀이에요. 비록 폭심지로부터 결국 2.7km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거기다 다 죽는 곳이잖아요. 죽는 것이에요. 예. 그때 어떻게 그 광경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 저 비스크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아침에 이제 출발을 해서 사실 작업대로 처음에 계속 가는데 이렇게 사열 중대로 해서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 소리가 들려요. 폭우 소리가. 그래서 어디 비행기 소리가 나. 그러니까 저거 해서 저쪽 서북 쪽을 보니까 B-29가 2대가 이렇게 날아오다가 방향을 이렇게 전환한다 그 말이에요. 전환하니까 아침 햇살을 받아가지고 비행기가 반짝하게 빛났어요. 그러니까 야 근사한데.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순간에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되었어요. 불바다가 돼가지고는 이제 불바다가 되었으니까 뜨거라. 뜨겁죠. 불바다가. 그럼 선생님 계신 곳에서 또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전체 불바다가 되어버렸죠. 전체 히로시마 천지가 불바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불바다가 되는 후에 큰 소리가 들렸다고 그러는데 그 소리는 나는 기억이 없고 그다음에는 깜깜해져 버렸어요. 이제 세상이 깜깜해져 버렸어요. 원자재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깜깜한 속을 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방가도 다 각자 뛴 겁니다. 근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죽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뛰는데 틀림없이 이것이 뭐냐? 네.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이 아까 그 B-29가 휘발유를 뿌리고 소위탄을 떨어뜨렸으니까 소위탄. 불이 판장했을 거다. 그때 상식으로는. 그때는 원자탄을 꿈에도 생각을 못 하고. 원자탄이라고 말이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소위탄 휘발유를 뿌리고 소위탄을 떨어서 불이 파탁 했으니까 불이 붙을 거다. 네. 그런데 옆에 우리가 행진하고 있는 서쪽에는 2층 병사가 쭉 병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이 붙을 거다. 그러니까 불이 붙으니까 그 불이 붙기 전에 다른 데 도망가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깜깜한 속을 막 뛰는 겁니다. 얼마나 뛰었는가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확인해 보니까 한 100m도 다 안 돼요. 그래서 온천지가 어두워졌으니까. 깜깜하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뛰어갔는데 먼지가 이렇게 척하니 개면서 세상이 이제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밝아지기 시작.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불이 붙었냐 안 붙었냐 우선 그거부터 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불이 안 붙었어요. 그러면은 이건 소위탄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은 지금 직격탄을 맞았는가 보다. 불이 폭났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도 계속 폭탄이 떨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럼 방공호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방공호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발을 들이던 순간에 등이 뜨거워요. 그래서 왜 뜨겁냐고 그러고 얼른 벗어보니까 그때까지 불이 붙어서 타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못 느끼셨어요? 네, 불이 반짝할 때 이 옷에 불이 붙었는데 그걸 버리고 계속 지금 한 100m를 이렇게 뛰어다니겠어요. 그러니까 등이 다 타버렸죠. 지금 거무줄가 새 있어요, 등이. 그래서 이제 그놈을 끄고 보니까 하방한테 이제 피가 납니다. 이런 머리 같은데, 이런 데 피가. 그 집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은 튀면서 기와장도 날라가고. 그죠, 파편들이요. 그런 걸 이제 맞았죠. 맞으니까 막 이런 데가 터지고 해서 피가 나요. 그래서 피가 많이 흘러서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빨리 교회로 나가가지고 지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옆에 많은 군대들이 그냥 쓰러져 죽어 있어요. 왜 죽었다냐? 참 이상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다리를 건너가지고 산 밑으로 피난을 왔어요. 그래서 이거 도망가야 되겠다. 이 기회에. 예, 이거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검은 비가 오기 시작해요. 검은 비요? 검은 비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유명하죠, 검은 비. 폭탄이 터져서 올라가는 게 그놈이 이제 수증기하고 거기서 피가 온 겁니다. 검은 비라고 비하고 함께 섞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은 쓰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공호 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전쟁은 끝났다. 그 순간에 그런 판단이 드시는 거예요? 끝난 것도 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하여간 무엇이 펑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다 풍지박산에서 날아가 버리고 뭐 몰살해버렸어요. 날아가 버리고 집도 다 부서져 버리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령 미군이 유치원 학생이 오면서 손들라 그러면 다 손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냐. 그래서 전쟁은 끝났다. 도망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해서 달림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옆에 계시던 분들 중에서 선생님만 유일하게 생존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몇 분이 좀 생존을 하셨나요? 그 당시에는 몇 분 죽고 살았죠.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사흘 후에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역으로 가라. 네. 그래서 한 500m를 하루를 걸려서 걸어갔어요. 네. 걸어가는데 거기서 기차를 타니까 육군병원이라고 하지만 육군병원 이제 분소라고 해서 국민학교를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했는데 물론 이제 우리 부대는 우리 후보생들은 같은 방에다가 이렇게 다 수용이 됐죠. 그런데 들어가면서 나더러 너는 이거 중환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가 왜 중환자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뭐 내가 그렇게 부상이 심각하다고 생각 못 하신 거예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상한 거다. 그런데 중환자는 요때기 떨어진 걸 하나 가지고 네. 경환자는 가마니 떼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요때기 떨어진 걸 하나 주고 주어서 그놈을 끌고 교실에 가가지고 이제 뒷문을 열고 들어가서 빗자리에다 풀고 이렇게 누웠는데 누움과 동시에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그때부터 이제. 네.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는데 나는 혼수 상태에 빠져있지 모르지요. 모르는데 기관포 소리가 들린다 그래. 막 기관포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냥 딱 깨가지고 그 요를 가지고 복도를 막 내가 뛰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나만 뛰어가요. 다른 사람들 다 누웠어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가면 어디를 가야? 죽일 테면 죽여라.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이 들어가서 요를 놓고 누운 날이 9일날이고 9일날 11시고 그 깨어나는 날은 12일 날 오후 3시인가 돼요. 그러니까 3일간이네. 사흘간 한 75시간 정도는 혼수 상태에 빠져 죽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관포 소리가 아니더라면은 영 못 가낼지도 모르는데 기관포 덕분에 깨나가지고 살게 되었다. 기관포 소리 자체는 실제였고요. 근데 기관포는 왜냐면 그거 바로 옆에 바닷가인데 거기에 보트 같은 거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함재기 그라만 전투기가 그 보트에다가 기관포 사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고 바닷가하고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그 기관포 소리가 큽니까? 그 소리에 꺼냈어요. 그러니까 8월 6일 날 오전 8시 15분에 원자 폭탄이 터졌는데 9일 날 11시에 병원에 가신 거죠. 그렇죠. 밤에. 네. 그리고 사흘 동안 의식이 없으시다가 깨어나신 거고. 12일 날 오후에 깨어났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깨어나서 보니까, 같은 방에 막 한 20명 정도 있는데, 이제 하루 저녁에 자고 나면 5명 정도가 죽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꺼내고 다시 5명 넣고 해서, 근데 거기는 나하고 같은 후보생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럼 그때 무슨 치료법이나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치료를 제대로? 치료법이 없어요. 치료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주로 여기 이쪽인데 이쪽에다가 이렇게 왼팔 뭐라고 카제 우리는 카제라고 그러는데 가제 붕대 흥거 붕대 같은 거요. 붕대 천 네. 그러면 기름에다가 이렇게 적셔가지고 적셔가 이런 거 덮어줘요. 덮어주면 막 가려워 죽겠다고 막 하면은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면 여기에 구더기가 그냥 그래서 뭐 귀 속도 나오고 이런 머리 속도 나오고 그래서 염증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전혀. 그리고 한여름이라는 거죠. 거기 8월이었으니까. 그렇죠.
말이 병원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냥 학교에다가 넣어놨으니까 뭐 간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군의관 몇 명가 있어가지고. 응급처치죠. 중환자한테 그냥. 이래서 그냥 한 교실에 하루에 5명 정도 죽었다고 그러면 뭐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그게 대부분 다 죽었는데 나는 25일 날 퇴원을 하라고 그런 겁니다. 아니, 어느 정도 호전이 되셨나요, 상태가? 상태가 돼야죠. 방송을 들으러 간 사람은 3명이나 4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내가 방송 들으러 갔어요. 15일 날 정오에 방송을 들으러 내가 형마까지. 일본 이른바 천황의 항복 방송을 들으러 갔어요. 들으셨어요? 그거 들었는데, 뭔 소리가 잘 모르죠. 스피커 가지고 공쪽에 매달려 있는, 그 현관에 매달려 있는, 그 지붕 밑에 매달려 있는 그 스피커 가지고 뭔 소리가 모르는데, 뭐 천황 얘기 같은데 뭔 소리가 몰라요. 그래서 듣다가, 에이, 가자. 재미도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항복한다고 해서 정확히 몰랐어요. 모르죠. 모르고 이제, 다시 교실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누웠으니까, 군의관이 지나가면서, 복도를 지나가면서, 방송 들은 놈 있냐? 그래서, 야, 들었는데, 뭔 소리가 모르고 싶다. 그랬더니, 전자 끝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땅을 막 바닥을 치고 울기 시작한 겁니다. 막 이제 막 해방되었다고 막 울기 시작하고, 일본 병정도 막 울기 시작하고. 걔들 졌다고 울고. 똑같이 막 말장을 때리고 우는데 이제 우리는 좋아서 우는 거고, 그럼 이제 서러서 오는데, 그 중에서 일본 병정들이 다 내줘도, 조선반도는 못 내준다. 그놈을 내주면은 우리는 식량이 없어서 다 굶어 죽는다. 그래가지고 뭐 물더라고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일본 육군 최고 위층이 아니라 일본 병정조차도 그 생각을 그 하고 당시에 있습니다. 조선반도는 와. 내줄 수 없다. 네. 그 자기 걸로 생각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20년 뒤에 돌아오겠다고 하는 말이 와.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부산에서도 우리 아버님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따라가서 집 좀 관리 잘 해달라고 곧 돌아오겠다고. 그렇지 않아. 이런 어이가 없는. 네. 자기들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25일 날이 되니까 25일 날 나더러, 한 30명쯤 제대한 사람들을 다, 이끌고 내가 제일 이제, 거시가 높으니까, 수송대장. 네네. 인솔대장.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히로시마를 갔어요. 히로시마를 가보니까 히로시마 아무것도 없죠.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우리 부대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돌만 서너 개 놓고 그 보초가 서 있어요. 그 부대 어디 갔냐? 그랬더니, 부대가 저 시골에 거시 갔다고, 피난 갔다고. 거기로 이제 주소를 알아가지고, 거기까지 밤길에 거기 갔어요. 가서, 25일이죠. 6일 날 이렇게 이제, 병경들이 모아가지고, 이것이 혹시 원자 폭탄인지를 뭐 또 모르겠다. 그때 처음으로 원자 폭탄인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원자 폭탄이 무슨 작용을 하는지도 모르죠. 처음으로 원자 폭탄이라는 것을 말을 나가기 시작한 것이 25일입니다. 25일이고 이제 9월 1일이 되니까 부대를 해산한다 그래요. 가라. 그래서 이제 모아가지고 갖다 놓고 부대장이 연설을 해요. 미군이 일본 황실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해산해서 가지만은 만약에 황실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집에서 전부 다 식칼을 가지고 모아라. 그때 모아라. 이렇게 해서 최후 훈시를 해서 한국에 돌아온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이게 일본 국군이 아니라 황군이죠. 황군이죠. 황군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천황제 파시즘 아래서. 그러니까 메가다 사령부가 사실은 히로히토를 전범으로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메가다가 이제 인간선언, 천황을 인간선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황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점령 정책의 그렇죠. 제일 효과적인 것이 천황을 놓고 통제를 하는 것이 제일 쉬운 점령을 할 수가 있다. 정책을 수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대로 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미군이 통치하기에 가장 편한 체제를 택한 거죠. 그 당시에. 그것은 메가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이미 정책적으로 전부 다 짜여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군대가
조용히 해산이 되었는데 나는 이제 무슨 어디로 갔냐면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걸매고 그다음에 뭐 집부터 이렇게 끌고 시모노세키로 갔더니 시모노세키 항구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무덤이에요. 그냥 전부 다 침몰된 선박이 꽉 차가지고 어디 배가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미군에서 많이 폭파됐으니까. 거기에서 저 센사키라고 하는 데로 올라가라고 해서 거기서 또 기차를 타고 저 센사키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센사키로 연락사에 온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센사키는 이미 항구에 돌아올 몇만 명의 사람들이 그 운집에 있어요. 그럼 누구를 먼저 타고 누가 나중에 탈 거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전부 다 대표자 오라 그랬어요. 대표자 오라. 대표자 뭐라. 그러니까 대표자 경위 모두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승선하는 순서를 정하자. 그래서 이제 그 순서는 이렇게 하자. 첫째는 군인 중에 부상한 사람이 이르다. 좋냐? 좋다고 얘기해. 그 다음에 군인이다. 그 다음에 징용공이 중에 부상한 사람이 세 번째. 그 다음에 진용공. 그 다음에 일반 사람은 그 다음. 어쩌냐? 일반 사람은 그 다음. 네. 그렇게 다 뭐 의의가 없죠. 그래서 뭐 복수 쳐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서 그 연락선이 왔어요. 이제 일본 귀한 일본 사람들 싣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타게 되었는데 결국 내가 제일 먼저 탄 겁니다. 왜냐면 부상당한 군인이니까. 군인이고 부상당했고.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타가지고 9월 2일 날인가 부산에 도착했어요. 근데 어떻게 사실 그 당시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을 침몰시켜서 죽였다는 얘기도 사실 좀 나오기도 하고 한데. 우키시마호 얘기. 웃기지 마 말으라고. 저서 진영공 저 북쪽사 일반에서 보다가 스루아에서 폭파해서 죽였다. 그런데 이제 요새 전제 재판하고 있는데 참으로 그렇게 했는가 어쩌는가 그건 잘 모르죠. 지금 이제 참고로 우키시마호 폭시모 사건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이 이제 귀환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 귀환할 때 이른바 그 당시 조선반도죠. 조선반도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는 배가 있었잖아요. 그 배가 오면 다시 그 배에다 다시 타고 가신 거잖아요. 타고 돌아가셨고. 근데 우키시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원 위에 훨씬 많이 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는데 이 중간에 이제 이 폭침이 되죠. 이게 좀 전혀 다른 비유지만 천하만 비슷한 사건 비슷한 건데 이게 길에 의해서 폭침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폭파시켰다 하는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우키시마호 폭침 논란입니다. 지금 이제 부산하고 센사키하고는 연락선, 네. 흥안호로 고안마루 흥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있는 일본 사람을 데려가고 그쪽에 있는 일본 사람을 한국 사람을 그러니까 순순히 일본 측에서 한국인들의 귀환을 그러니까 허용을 해준. 그렇죠. 네. 당연한 얘기죠. 그 자체는 문제죠.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아까 흥안마루가 흥안영삼의 싱안링 북만주 말하는 그 흥자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편안한 안자. 고강. 예. 그게 뭐냐면 고안마루. 흥안마루라는 게 관부 연락선에 배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중에 한 이름이 금강호도 있고 긴꼬마루도 있고 싱안마루, 흥안마루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북만주의 흥안영 산맥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뜻하는 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어떤 이제 그 지역적인 일종의 나발이죠. 자기 생명선이라고 하는 것들 돼 있고 지금 여기서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귀환은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제일 조선인들이 문제죠, 실제로. 제일 조선인들이 귀환할 때 이제 나중에 그것은 뭐냐면 일본 정부가 재산 문제 있잖아요. 가지고 돌아갈 재산에 대해서 규제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통제를 가게 되니까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제1조선인들이죠. 그 당시에 못 돌아오게 되는 거죠. 가고 싶어도. 뭐 이런 그러니까 있었죠. 시모노스키 같은 데는 한국 사람이 돌아오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아무렇게도 못 오니까 거기서 그냥 그대로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조선이 전이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온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시모노세키부터 쭉 가는 길이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거 알아져서 우리가 추측을 한 것이지만은 히로시마에 한국 사람이 히로시마 현에 14만 정도 히로시마하고
그 나가사키에 나가사키에 14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두 군데가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렇죠. 곳이죠. 8월 6일 날은 히로시마, 8월 9일은 나가사키. 그래서 이제 히로시마는 대개 몇 사람 정도가 살고 있냐 그러면 한 5만 정도가 살고 있다가 히로시마에서 한 3만 정도가 죽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 이제 돌아온 것은 2만 3천 명이 돌아왔다고 봐요. 네. 2만 3천 명이.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몰골이 한센병 환자와 비슷하고 또 집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가 살 데가 없어요. 붙여주지도 않아요. 친척도 안 붙여줘요. 그러니까 여기 주로 제일 많이 집단적으로 히로시마에 살아간 것은 합천 사람들입니다. 합천. 예, 합천을 지금 합천에다가 요양소를 지어놓고 거기다 수용하고 있는데 합천을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요. 히로시마 이제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그분들이 귀환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조선 내에서 반응은 어땠는지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원자폭탄을 피폭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라는 얘기가 이미 퍼져 있었나요? 아니면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 몰골이 그냥 외모만 보고 몰골이 그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집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뭐 산비탈에 무슨 파살이 이루어가지고 네. 거지 생활 비슷하게 살다가 결국 또 6.25 사변이 일어나니까 합천은 북한군이 쳐들어온 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거의 사람이 죽어버리고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것은 2,500명 정도. 그 당시 이제 피폭 당하신 분들 중에서 2만 3천 명이 돌아오셨는데 네. 그 중에서 살아계신 분들이 지금 좀 정리해 보면 그 당시에 뭐냐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정도가 7, 8만 명 합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국인의 숫자가 네, 되는데 이 중에서 뭐냐면 폭산산에 4 내지 5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서 귀국한 사람이 이제 보면 2만 3천 명. 2만 3천 명이라고 못 떨어오신 분이 일본에 그대로 눌러있던 사람이 한 7천 명 정도는 그대로도 있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그냥, 돌보는 곳이 없죠. 돌보는 곳이 없고, 부셨지도 않고. 그러니까 고생하다가 거의, 죽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결국, 2,500명 정도 한국에 남아있는데, 일본은 지금 얼마쯤 남아있냐면은, 한 절반 정도가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10분의 1밖에 안 남아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피폭자가 절반이 남아있는데 40만 명이 있었다가 지금 19만 명 정도가 있어요. 절반 정도 남아있는데 한국은 2만 3천 명이 돌아왔는데 지금 2,500명밖에 안 있으니까 한 2,100명.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어느 정도 고생을 했냐.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 그 당시 귀환할 때는 너무 다양했어요. 네. 쉽게 말하면 그 징병뿐만 아니라 원폭 피해자도 있고 뭐 그다음에 아주 동남아나 남양군도에서는 좀 뒤에 늦게 오지만 이렇게 되고 또 한국 내에서는 또 좌우 갈등. 왜냐면 또 원폭 피해자는 자체는 아예 인식 자체가 없었던 시대죠. 네. 네. 그때 봤던 건 한센시병 환자하고 비슷한 사람이 들어온 것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소록도기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충분히 그 당시 이제 조선 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우리가 기피해야 될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겠네요. 무슨 한센시병인지 그렇죠. 원폭 피해자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겠죠. 사실 그래서 산소를 많이 갔지 않습니까? 뭐 사람 피해 다니고. 네, 그렇게 해서 뭐냐면 대학과 그 중에서 제일 큰 피해가 바로 이 시기에 합천에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천에 다시 이제 원폭 피해자들이 군락이 이룰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 예, 그 다음에 또 선생님 또 하나 진짜 말씀하신 게 얼마나 어렵냐를 통계를 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본인 피폭자들의 경우에는 45만에서 지금 19만 명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보면 절반 조금 안 되지만 그 절반 가까이 남아있을 수 있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2만 3천 명 돌아온 사람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2,100명이라면 2,500명이라면 1%인 거예요. 네. 10%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 일본은 50%가 살아있는데 우리는 10%밖에 안 못. 10%도 안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이유 자체가 그만큼 한국에서 원폭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치유나 사후 관리 네.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걸 보여주는 걸 통계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가에서 완전히 원폭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그것은 당연히 전쟁 중이니까 그런 정도 사람이 죽었어야 올 거다. 고생도 했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것이 원폭 피해자입니다. 근데 이제 곽기훈 선생님께서는 그 전에 임실에서 고향이 임실이시잖아요. 네. 전북 임실이시고 사범학교도 나오시고 뭐 졸업은 못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돌아갈 곳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향으로 바로 가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로 군대에 있는 동안에 졸업증은 받으셨고 받았으니까 자격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손을 걸매고 모교에 가서 이제 선생을 한 거죠. 그러면 혹시 그 피폭되고 나서 후유증이라든지 뭐 이런 건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12월에 이렇게 손을 걸매고 다녔는데 12월에 이것도 다 나사버리고 이렇게 옷 이렇게 입어버리면 아무도 이제 피폭자라고 하는 것을 이 얼굴도 여기서부터 다 타가지고 뒤로 시커맸는데 그것도 이제 다 벗겨지고 해서 이제 외모로 외적으로는 티가 안 나게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백혈구가 다 파괴되었는데 내가 오자마자 도립병원에 들려가서 백혈구를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이 없어요. 나는. 정말 기적이죠. 그냥 죽지는 않을 거다. 안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후유증 없는 것이고 이거 일과세 이거 다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거죠. 살아왔던 건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원폭 피해자들의 경우에 이제 사실은 그 외상이 굉장히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예,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외상, 또한 내부적으로 그죠? 백혈구가 파괴가 되거나 이제 수많은 이제 기형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의 경우는 사실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거 캐로이드라고요. 네, 지금 선생님 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캐로이드가 이렇게 해서 바로 그래요 여기가. 이거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제 60년 지나서 언제든지 이렇게 긴 소매를 입고 다니고 여름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이제 내는데 애들이 물어요. 선생님 왜 팔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건 말이 물어서 그런다. 내가 네, 말이 뭉거치고 좀 심한데요. 예. 선생님 이제 여름에 저도 많이 뵀었지만 단 한 번도 팔을 제가 뵌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얼굴 피부 쪽은 다 이제 피부 재생이 되고 여기서부터 완전히 재생이 되고 살짝하면 다 여기 이제 귀까지 다 타버렸죠. 이렇게. 등은 또 이거 탔는데 거무줄가 생기는데 이건 안 보이고. 거미줄처럼. 그 외에도 캐로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흉터가 올라와요. 크게. 근데 이제 이쪽 보여줄 수 없는 것도 많지만은 막 이렇게 올라오고. 지금 검버섯 비슷한 것이 비슷하게 이렇게 크게 올라오시네요. 네, 그것이 올라오는 겁니다. 캐로이드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보이니까 막 여기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안 보이니까. 그게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게 계속해서 나오죠.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수술을 해도 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수술해서 제거를 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수술을 필요도 없고 그냥 견뎌서 보는데, 이것은 피부가 조금 이상이 있어 생기는 거니까, 그게 생명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선생님 그 당시에 피폭당했다라는 게, 좀 시시할 만한 일이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결혼 같은 것도 하실 때도.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피폭당했다라는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고 누가 물어봐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은 헛맞아도 한 일이 없어요. 내가 가서 원자 폭탄을 맞아서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않고, 내가 원자 폭탄을 맞아서 이거 숨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원자 폭탄을 맞았다. 왜
이것은 한국 민족이 일본 민족한테 지배당해가지고 결국 학대받아서 받은 것이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해서 죄가 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날 때가 떳떳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변 분들이 좀 꺼리거나 막 이러지는 않으셨나요? 생활하실 때? 아니죠. 뭐 하나도 다른 사람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뭐 내가 그래도 뭐 결혼도 오고 애들도 낳고. 오남매예요. 애들도 낳고 아무렇지도 않고 사는데 뭐 내가 피폭자라고 해서 무슨 나 타는 사람에 꺼릴 것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선두에 나서서 나는 피폭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숨기지 않고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적은 그렇게 안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숨기고 뭐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묻혀버린 겁니다. 사회에 묻혀버렸어요. 묻혀버려서 피폭자라는 것이 그냥 묻혀버리고 한일협정 14년간을 했는데 한국 정부가 전혀 피폭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한마디도 한 일이 없어요.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1950년에 이승만 정권 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부터 박정희 65년 한일협정 체결될 때가 이 15년 동안 한국 정부가 피폭자 문제에 대해서 공식 거론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인데 몰라서 안 했냐. 네. 숨어 살았으니까. 알고도 안 하는 거냐. 네.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는 이 얘기를 하면은 하면은 대비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일본 준비를 다 했고. 한국 정부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한국인 피폭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렇게 해야지라고 대응책을 세워놨는데 정작 한국 정부가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왜 안 하냐, 몰랐겠냐. 그런데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왜? 청와대 비서실장이 피폭자입니다. 그때. 이승만 정권 당시요? 아니 박정희 정권 당시요? 김정남이. 박정희 정권 다 쭉. 나중에 제 주일도 해사가 되었죠. 그러니까 피폭자예요. 피폭자인데 그 사람이 거시를 다 컨트롤을 했는데 한일협정 컨트롤을 했는데 몰라서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장군도 여럿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이창갑이도 피폭자입니다. 피폭자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왜 안 했겠냐? 내가 볼 적은 그건 미국이 압력을 가했을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것은 정당한 무기로. 미국에 또 이해관계가 있네요. 또. 정당한 무기로 사용한 거니까 이것은 비인도적인 무기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올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하게 했을 거다 그러냐. 그것은 왜 그러냐. 점령하에 있던 일본의 모든 피폭 증거는 전부 다 압수해서 일체 못 오게 했습니다. 미군이. 일본 정부. 그래서 일본이 독립한 뒤에 샌프란시스코 조약 후에 발효된 후에 종립 후에 비로소 피폭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못 오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국제법상에서요 전쟁법과 관련해서 전쟁을 시작할 때 명분이 타당하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 중요한 게 그 전쟁의 과정에서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비인도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의 이해관계가 철저하게 얽힌 문제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한일협정에 결국 이제 미국 정보기관이 절대로 그것을 못 오게 했을 거다. 내가 그래서 몇 년 전에 국회에서 외무부 감사에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미국이라고는 안 했지만 제3국 지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제3국이 압력을 가해서 못했을 거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다 박수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잠깐만요. 곽기훈 선생님과 함께 이제 원폭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나눠봤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가슴 아프다, 절절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우리 곽기훈 선생님과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오늘은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피폭 생활상만 했고 다음 주에 피폭 운동입니다. 네네. 기대해 주세요. 네, 곽기훈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